네, 북한이 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3자 유선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오늘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일 북핵 공조를 더욱 공고할 방침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제 쏜 미사일 화성 18형이라고 네.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17형, 화성 15형 계속 네.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18형 신형을 네. 발사했고 몇몇 달라지는 점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사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 그렇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화성 12형을 좀 개량한 모델을 실험 발사한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보도가 예. 나왔어요.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북한이 발표한 거를 따르면은 고체형 화성 18형 네. IC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아니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고 발사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동안 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이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은 사실인데 몇 가지 기술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대기권 재진입 기술, 미사일이 발사하고 그리고 대기업을 갖다가 떠난 다음에 대기업을 다시 재진입을 갖다 해야 되는데 과연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대기권에 재진입을 하더라도 그런 탄두를 유도해서 목표물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 과연 그런 유도 기술이 있는가? 그다음에 고체형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제기됐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고체형 연료를 사용한 ICBM 실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전술적으로 일단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액체형 연료를 사용을 갖다 했었는데요. 네. 액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정찰 레이더에 잘 포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한국의 삼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1축이 뭐냐면은요, 킬체인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이 발사의 어떤 정황이 탐지가 되면은 예. 발사하기 전에 벌써 그냥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 액체 연료일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발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준비하는데. 근데 고체 연료일 경우에는요, 이게 금방 그 주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입하는 개념도 아니고 이게 좀 어떤 그 배터리와 같은 개념이어서 이 고체 연료를 갖다가 미사일에 그냥 이렇게 장착만 하면 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발사를 갖다가 준비하고 실제로 발사하는데 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한국의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고체 연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대기권 재진입을 현재로서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계속 고각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제도 역시나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어제는 1000km 비행했다고 알려졌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이 역시도 상당히 먼 거리를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예. 이번에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1000km가 나왔다라는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5000km까지밖에 안 나왔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예.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데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까지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평가는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요. 이게 그 미사일 추진체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한 뭐 절반 이상은 사용했겠죠. 다 사용하지 않고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사거리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추진체의 힘을 갖다 다 사용하고 발사를 했었으면은 네. 미국 본토까지 뭐 도달할 수도 있는 어떤 사거리를 확보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미사일 실험 발사는 계속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거리 확보를 더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다음에 탄두 유도 기술, 그다음에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탄두가 이 다탄두로 이 좀 나눠질 수 있는 어떤 다탄두 기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기술력 갖다가 점점 더 확보를 갖다 하면서 미국에게 이제 본토를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 능력을 갖다 지금 증진시키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유출된 문건에서 네네. 이 북한의 ICBM이 사실상 이제 좀 과대 포장된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북한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한 미국의 메시지 네. 격으로 네. 어저께 발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출된 문건을 보면은 북한의 ICBM 기술을 좀 저평가하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열병식에서 고체형 ICBM을 선보였었을 때 이건 그냥 전시용이다, 무용지물이다, 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좀 네. 발끈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고체형 ICBM 실험은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과 미국의 어떤 선제 공격, 그러니까 킬체인, 이 미사일 이 발사 정황이 탐지가 됐었을 때 그것을 무력화하는 어떤 킬체인을 또 무력화하려는 이제 북한의 노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갖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서 그것을 무력화할 수는 없어. 이런 메시지를 어쨌든 간에 발신해야 됐기 때문에요. 예. 이번에 미국의 어떤 정보 유출과는 무관하게 조금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가 이렇게 북한이 어떤 것을 발표하잖아요. 고각이 어느 정도였다, 이번엔 고체 연료를 썼다, 이런 등등을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까지 믿습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좀 신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뭐 이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의 어떤 그 합의점을 갖다가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전문가지만 다양한 분석이 나왔잖아요. 예.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한 고체형이라고 어제 이제 평가가 나왔지만 이걸 북한이 지금은 고체형도 아니고 하는데 지금 좀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기 때문에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결국은 뭐 이 한미의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정확하니까 나중에 재원 등등을 갖다 분석하고 나온 어떤 최종 결과물을 보면은요 대충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유출된 정보 문건에 반박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 유출된 문건에 네. 대해서 좀 얘기하면 어제 새벽에 이제 전해진 이야기가 네. 용의자를 체포했다라는 네네. 내용이었어요. 뭐 네.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체포하는 게 생중계됐다는 내용까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21살 미군 주방위군 공군 소속의 군인이었다. 네. 이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급 정보를 어렵게 취득을 했는데 미국 정보 당국에서 그런 정보를 잘 보호를 하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고급 정보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개 군인이 예.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보호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일단 이 1급 정보라고 하더라도 열람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뭐 13만 명 뭐 이 정도의 그 관련자들이 열람해서 볼 수 있는 정보라면은 과연 고급 정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갖다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마 이번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네. 미국 정보체에서 정보당국에서 상당한 어떤 개혁을 감행해서 정보 보호를 더 철저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뭐 짧게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네. 유출이 우리 어떤 이 회담에는 네, 뭐 네.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좀 보세요? 네, 뭐 호재는 아니죠 분명히. 예, 안 그래도 좀 뭐 그 안보실 인사 문제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또 하나의 좀 뭐 악재 아닌 악재가 터진 것인데. 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 유감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명을 조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혹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네네.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더라도 한국의 이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라는 어떤 문건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미국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당국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의사를 갖다 표명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치러지는 정말 중요한 외교 그렇습니다. 행사입니다. 예, 예. 이것을 잘 치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방미해서 네. 지금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의혹들 어느 정도 좀 풀어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지금은 당장 코앞에 닥친 한미 정상회담을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이제 국제대학원에서 교단에 서시니까 궁금한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한국 말고도 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등도 관련되어 있는 네네.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특수대원 한 1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전에 실제로 참전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뭐 제기가 된 것이고요. 그 예. 유출 문건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핵심 우방국, 여전히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좀 민주주의를 탄압하면서 사법부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지금 네타냐후 정부의 반대 측에 서서 그런 시위대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제 이런 정보가 유출된 것이에요. 당장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 문건이다라고 뭐 발표를 갖다 한 상황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안보실에 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나눴던 대화가 조작이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건들은 사실 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일단 그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이런 어떤 도감청 같은 것을 네네. 불편한 진실이라고 네네, 표현하시는 네,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대응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일본은 도감청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다른 그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라든지 뭐 호주 등등 캐나다 도감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ive Eyes라는 예. 정보 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로 시긴트 신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협의체인데요. 그런 시긴트 정보를 공유할 경우에는 미국이 도감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는 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더 강한 나쁜 놈들과 우리가 조금 같은 편을 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본이 지금 비를 쓰고 Five Eyes라는 그 정보 공동체에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상원내 그 상당히 책임 있는 제일 중량감 있는 의원이 한국까지 Five Eyes에 가입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한국이 뭐 가입을 하기는 당장 어렵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미국의 다른 우방국들과 정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은 이런 어떤 도감청 의혹에 예. 좀 어떤 희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 아닐까. 전공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 미사일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북한이 어제 ICBM 미사일을 발사한 것, 뭐 고체 연료인 것도 그렇고요. 네.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사회에서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입장 내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역시 그 뭐 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일단 만나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 채널을 지금 단절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오죽하면은 맞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예. 이거는 지금 북한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좀 경고성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뭐 상당히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라는 것인데 예, 북한은 뭐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결국 그게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중잣대를 철폐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뭐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실험 발사하는 것만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도 지금 뭐 훈련을 갖다 같이 하면서. 근데 이건 참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거든요. 북한이 먼저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이게 지금 뭐 암만 좋게 봐줘도 지금 예.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지금 군사적인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방어와 억제에 일단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적인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군사적인 어떤 대비 체제를 갖다 더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와 억제를 더 강화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은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걸 가장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도발은요, 예. 약간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데 대한 좀 불안감, 불만을 좀 피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미일 안보 공조, 뭐 군사 공조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북중러도 지금 안보 뭐 협력이 안보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예. 하지만 한미일처럼 강화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이 혼자 조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한미일의 이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의 정도를 좀 약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동맹을 좀 흔들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ICBM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갖다 계속해가지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유사시에 한반도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약화될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안보적인 이익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계속 훈련을 뭐 그만할 거다라는 류의 입장은 결코 보이지 않고 있고 네네네. 강대강 계속 이 수위가 올라가고 네네네. 있잖아요. 네. 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어떤 제안,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뭐 일단 그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지금 북한이 대화할 의도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가 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도 분명히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뭐 지금 북한이 네. 좀 중국과 러시아를 대신해서 뭐 앞접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겠지만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의 도발이 빌미가 돼서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이 중국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그렇겠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래 지금 한반도 주변에 그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중국은 상당히 맞듣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이런 상황을 조금 이용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북한에게 그래도 조금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일 텐데 중국으로 하여금 지금 북한의 도발 때문에 중국 너희들의 어떤 전략적인 이익이 지금 좀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북한을 갖다가 설득해라. 뭐 설득까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을 조금 만류하는 자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조금 발휘해봐라. 뭐 그런 이 부탁을 뭐 중국에게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는 네. 조금 중국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경제 맞습니다. 패권이라던가 네, 여러 네, 가지 네. 이권 그래서 상황들을 가능성은 봤을 때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결국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한 영역의 경쟁이 다른 영역으로 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가 전략적인 경쟁 국면에 돌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
이런 질병에 공동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협력을 하자 그랬는데 협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뭐 기후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드 국제 표준을 갖다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잡겠다. 네. 아니다. 우리가 잡겠다. 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처조차도 이 백신을 갖다가 전부 다 외교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어떤 경쟁이 지금 다른 영역으로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해서 중국의 협력을 도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중국에게 자꾸 지금 이것 봐라 이것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미일 삼각공조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략 자산을 갖다가 전개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 이런 것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조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니 뭐 이러면서 자꾸 좀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인게이지 중국을 관여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 러시아, 북한, 한미일 신냉전 구도가 생기고 있다. 네, 네, 이런 말도 네. 국제사회에서 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중국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한미일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공조를 통해서 그 북중로를 좀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겠습니까? 일단 뭐 한미일 공조가 강화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북중러 공조도 강화되는 어떤 반작용의 측면에서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느라고 정신이 전혀 없고 중국 또한 뭐 대만 문제도 있고 신경 써야 할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이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것이 중국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하여금 이거 결국은 우리는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중국 너희들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예.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갖다 기울여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암만 지금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러시아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중국이 이 진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입장도 좀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네, 그래서 이게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것이 이들에게 조금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조차도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래도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좀 보낼 수 있다면은 뭔가 중국을 조금 관여시킬 수 있는 문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서 워싱턴에서는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가 열렸고 오늘은 네네. 한미일 안보회의도 개최가 됩니다. 네. 일단 이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네네네네. 싶은 것이 핵 우산 실행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네네. 확대하는데 네네. 합의를 했다라고 네네. 하는데 네. 어떻게 좀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약간은 조금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인다라는 거 결국은 한국의 참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네네. 것이에요. 그게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 여태까지 이게 확장 억제라는 것이 미국의 확장 억제고 특히 핵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이라 그러죠. 네. 핵우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억제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미국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맞아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제는 70%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행력을 제고한다라는 것은 한국의 참여를 더 강화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한국의 참여를 강화해야 되는 것인데 핵 억제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어떤 핵 억제 전개에 있어서 뭐 기획을 하는데 기획 단계에서 한국이 참여하고 훈련을 할 때도 한국이 참여하는 더 좋은 것이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핵 억제를 사용할 때 한국이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렇겠죠. 핵 억제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이것은 미국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한국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렇죠. 자체 핵무장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예. 한국의
뭐 요구, 한국이 더 참여를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약간은 기밀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분명히 여태까지는 미국의 확장 억제였다라면은요, 개념적으로 네네. 한국도 참여하는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 그런 개념으로 좀 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또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 뭐 이제 이런 개념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예, 한미 얘기해 주셨고 사실 한일 간의 관계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소미아가 조금 더 네. 본격화 정상화되면서 네, 네, 많은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일 정보 공유에 있어서 그 지소미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다시 짚어주실까요? 뭐 상징적이죠. 사실 쥐소미아라는 것은 쥐소미아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고급 정보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 쥐소미아를 폐기한다라고 하면서 한일 간의 신뢰가 흔들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국 행정부가 불쾌감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쥐소미아를 다시 가동한다라는 것은 한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역시 이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재가동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쥐소미아가 바탕이 돼서 한일 간의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은 양국에게 모두 이득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더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발사할 당시에 경보 정보를 갖다 더 잘 취득할 수가 있고,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탄착, 그러니까 낙하할 때의 정보를 더 잘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더 가까우니까요. 예, 동해 쪽이니까. 그런 정보를 갖다 공유하면 양국 다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아무래도 인간 정보, 휴민트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네. 가서 직접 스파이가 이제 취득하는 예. 어떤 정보력이 더 강하고, 일본은 신호 정보, 그러니까 뭐 레이더라든지 그다음에 이 도감청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력이 우리보다 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예. 때문에 그 정보 공유를 갖다 한다면은 양국에게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미일 안보 회의가 있잖아요. 마침 네, 어제도 네, 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했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어떤 것들이 좀 논의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푸놈펜에서 아세안 확대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었고, 참여한 3국의 정상들이 따로 만나서 상당히 구체적인 공동 선언문을 내놨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실시간 정보, 네. 경보 정보를 공유해 나가자라고 공동 성명에서 밝혔는데, 이번 그 3자 안보 회의에서는요.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제로 공유할 수 있을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의 당국자가요. 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진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안보 회의에서 나오는 이제 말 표현이 네네네. 안보 협력이란 말 대신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말 작은 차이기는 네. 하지만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사실 군사 협력이라 그러면은 일단 군사 동맹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사 동맹이라는 어떤 개념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어떤 용어일 수도 있는데,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사실 광역적으로 국가들의 안보 정책이 그냥 조율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한미일 사이에 같이 하는 것을 보면은요, 실제로 군사 훈련을 같이 합니다. 동해상에서 대상 훈련을 군사 훈련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북한의 미사일 정보,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 이거는 뭐 군사 협력이거든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지금 뭐 수위를 갖다가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군사적인 도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협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지 말고 그냥 군사 협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성격을 갖다가 분명히 드러냈다라는 데에서 한미일 지금 공조의 성격의 단면을 갖다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